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해. 지은이는 임명남, 출판사는 그래도 봄입니다. 16,800원, 291쪽, 초판 일수에는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임명남, 유아 놀이교육 전문가로, 독서교육 전문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여러 육아교육 사이트와 한겨레, 조선일보 등의 글을 썼다. 그러다 상담학의 매력에 빠져 평택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며 독서 치료와 상담학을 공부했다. 현재 마음나누기 심리상담센터 대표와 평택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시은 씨는 똑부러지는 성격에 야무지게 일처리를 잘해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시은 씨는 성격이 밝고 남들 앞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시은 씨는 집에 와서는 실수한 건 없는지 잘못 말한 건 없는지 신경 쓰여 밤새도록 뒤척이곤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시은 씨는 아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고 있다. 시은 씨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것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 또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물론 자신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시선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미치료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관계의 피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갖고 있다. 프랭클이 말한 공간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을 달리하며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시선과 관심을 나에게 돌려 내 생각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남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거나 원하는 일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저널치료사인 베스 제이콥스는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 정의했다. 우선 실패의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정하고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정시킨 다음 실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며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준비하면 된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되 날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 졸업반인 나래 씨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래 씨는 언뜻 듣기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 언제 어디를 가든 24시간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는 관찰 카메라가 한 대 있는 것 같아 몹시 신경 쓰인다는 것이었다. 나래 씨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 아빠는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서 이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언니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언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나래 씨가 언니의 죽음에 대해 언급할라 치면 은연중에 눈치를 주었다. 비밀인 양 숨기기를 바랐다. 만약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나래 씨가 언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날, 나래 씨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펑펑 울기 시작했다.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던 나래 씨는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행여나 언니의 죽음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언니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관찰 카메라를 나래 씨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니의 죽음에 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대신해 무형의 관찰 카메라를 만들어 자신이 어쩌다 실수로라도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조심시키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래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지 않으면서 무의식에 억압된 형태로 남겨두면 우리의 의식은 의식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억압된 감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체험을 불러와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면서 그때그때 해소해야 한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여유가 생긴다. 대학생인 딸 해솔이가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감격한 엄마 지영씨. 해솔이는 지영씨가 결혼 4년 만에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다. 그래서 지영씨는 해솔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다. 지영씨는 해솔이를 남부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게 없었다. 불면 날아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애지중지 키웠다. 지영씨가 방청소까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해솔이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상생활의 모든 기준을 아이에게 두었고 생활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 움직이며 희생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양육이며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자녀들에게 전체적으로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이기적인 어머니와 비슷한 영향을 준다. 심지어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도 많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과도하게 보살피는 양육 방식은 아이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수고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로 클 뿐 아니라 때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강요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지영 씨는 뒤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해솔이의 요구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엄마에 대해 해솔이는 한동안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냈다. 힘들었지만 지영 씨는 그 시간을 상담받으며 묵묵히 견뎌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해솔이 역시 자기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다.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진짜 사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친밀함은 일체감과 달라서 상호 이해와 차이의 존중을 토대로 발달하며
상대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진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이상화시켜 놓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무조건 동의할 것이란 막연한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에 따라 상대방을 왜곡시켜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 사이에 정이 쌓이고 애착이 생기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미영 씨는 남편이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자 모든 것이 불안해졌다. 평소에도 미영 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길을 걸어가다가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까,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종종 불안하곤 했다. 미영 씨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나, 출장 기간에 남편이 현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나, 혼자 지내는 동안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따위의 걱정이 가득했다. 결국 미영 씨는 출장 가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미영 씨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을 느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불안에서 비롯되는 걱정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감정이다.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내담자의 자기 치유 능력에 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걱정거리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걱정 타임을 따로 마련해 보아도 좋다. 잠자기 전 시간을 피해 여유 있는 시간에 10분 정도를 할애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걱정거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걱정 타임이 아닌 때에 불안하거나 걱정이 된다면 잠깐, 지금은 걱정 타임이 아니야. 걱정은 걱정 타임에 하고 지금은 멈추자 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50대 후반의 은정 씨는 일남 3녀 중 둘째 딸이다. 첫 딸인 언니는 맞이여서 부모님이 뭐든지 제일 먼저 챙겨주셨다. 셋째인 남동생은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금이야 오기야 대접을 받았다. 넷째인 여동생은 막내여서 나름대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둘째인 은정 씨만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자랐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면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다. 자라는 내내 살림꾼이란 소리를 들었다.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은정 씨에게 모두 떠맡기는 바람에 늘 바쁘고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큰아이가 고3일 때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제들은 모두 바쁘다며 은정 씨에게 병간호를 맡겼다.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아 서운하고 화가 났다. 퇴원해서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조차 형제들 그 누구도 은정 씨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그 수발은 당연히 은정 씨 몫이었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 부모님이 필요할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일처리를 도맡아 했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구도 은정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은정 씨는 이제껏 자식이니까 당연히 효도하며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수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와도 가까이 지내기 싫어졌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유한 유대인 상인 집안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형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으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아들러는 가족 구조와 출생 순위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둘째는 첫째나 막내와 달리 야심이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질투가 심하고 반항적이며 항상 이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자신의 행동 속에 이런 욕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은정 씨는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제일 먼저 평생을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온 자신을 위로해 주기로 했다. 은정 씨는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 들려주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동안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구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충분히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섭섭한 마음을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늘 은정 씨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뒤로 한 발 빠져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형제자매는 은정 씨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언제든지 말만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님 역시 자신들의 사소한 행동이 은정 씨를 서운하게 할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다 알 수 없다. 형제 자매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무리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저러해서 서운하고 화가 나니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소통하고자 할 때 자신은 물론 상대방 또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40대 초반의 유나 씨는 10여 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오랫동안 딸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혼자 살았다. 남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나 씨에게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유나 씨는 무언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한창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입맛도 뚝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 아닌가 싶어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시민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내기 위해 상담하면서 유나 씨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길 바라는 자기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남편에게 모두 맞춰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유나 씨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무엇이든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거의 24시간 내내 붙어있기를 바라는 남편에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로 했다.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남편은 유나 씨가 전 부인처럼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요청을 했는데 유나 씨는 남편이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속상했다. 자신이 밖에 나갈 때마다 영상통화를 걸어 누구랑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 불편했다.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하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자기 생각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사람마다 친밀감의 발달 정도나 속도는 각기 다르다. 그렇기에 이상적인 부부 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느끼는 이상적인 심리적 거리는 서로 다르다. 부부, 가족이기 이전에 각각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이나 거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30대 후반의 유진 씨는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예인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자주 나누곤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종종 싸우기도 한다. 남편이 여자 연예인을 보고 저 여잔 코가 오뚝해서 예뻐 라고 말하면 유진 씨는 지금 내 코가 낮아서 못생겼다는 이야기야? 라며 화를 낸다. 하루는 저 가수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어릴 때 엄청 맞고 자랐대. 도대체 저 사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유진 씨가 먼저 질문을 하니 남편이 아마도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니었을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도 유진 씨는 화를 냈다. 자기 아버지가 군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진 씨 아버지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 입장에선 유진 씨와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고 거리게 되었다. 남편은 유진 씨 때문에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진 씨는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기분 나빠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백은 역기능적인, 즉 비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지적 오류는 우리가 경험하는 생활 속 사건을 과거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한다고 말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인지적 오류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건이나 상황을 비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융통성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분노, 집착, 긴장,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흑백 논리처럼 중간이 없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며 일반화시키는 과잉 일반화 등이 있다. 세상에는 회색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회색에도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부터 진한 회색까지 다양한 회색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융통성과 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부분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임의로 추측하거나 어떤 사건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자신이 짐작하는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은주 씨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는 그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했고 날마다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라는 잔소리를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고 짜증나지만 그녀는 사춘기 시절에도 순응하며 복종의 세월을 보냈기에 이제껏 한 번도 아버지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느라 정말 신경 써야 할 진짜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힌 나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 시선들을 점진적으로 내재화하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 욕망과 목표 등을 지닌 진짜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잣대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나친 자기 대상화는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은주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서른이 넘도록 자신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아버지의 눈과 목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동시에 모든 이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버리려 노력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멈추었다. 그 대신 자신의 욕구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나갔다. 은주 씨는 마음이 시키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는 따가운 목소리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로 채워나가며 점점 삶의 활력을 찾았다. 상대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타당성이 모자란 평가 또는 판단 등이 원인이 되는 이해의 틀을 선입견이라고 한다. 선입견을 품고 있으면 고정관념이 생긴다. 고정관념은 편견이며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일도 왜 그런지, 진짜 그런지, 지금 이대로 좋은지 또는 충분한지 등에 관한 의문을 품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지만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도의 구루이자 철학자인 오쇼 라즈니쉬는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다른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탄생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따라 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 속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파묻히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직관과 열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라고 연설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초월주의 운동가인 랄프 waldo 에머슨 역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인생과 자연 그리고 신성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큰 힘이 된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웃거나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이 중요하다.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주눅들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하는 말 따위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다. 나 또한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 30대 중반의 경미 씨 역시 혼자 간직한 비밀이 있다. 그 비밀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 경미 씨처럼 자신의 비밀을 부끄럽게 느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수치심은 외부 세계로부터 거절당할까봐 자신의 비밀을 노출하고 싶어하는 바람을 방어하는 감정이다.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 즉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한다.
수치심은 대부분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 즉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부끄러운 일을 다시 경험하며 느끼게 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언제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경미 씨는 자신의 수치심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리는 과정에서 육촌 오빠가 자신을 성폭행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한참 동안 울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이 잘못 처신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워서 기억 저편에 억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더럽혀진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 20대를 그렇게 방탕하게 보냈다는 걸 깨닫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듯 살아온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너무나도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적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유흥가에서 만난 남자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고도 말했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숨기기 바쁘며 회피를 먼저 선택한다. 그러나 부끄러웠던 경험이나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비난받거나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때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으로 골마가던 상처를 꺼내는 시도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받는 경험만이 수치심을 가볍게 만든다. 경미 씨는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공감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대상이 부족했을 뿐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도 인식했다. 필리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정윤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이 임박해지자 한국으로 들어왔다. 둘째를 무사히 출산하고 몸조리만 마치면 다시 남편이 있는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아이들과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남편도 모든 일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남편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은 집에서 지내고 정윤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친정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 정윤 씨가 둘째 분유를 타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첫째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기계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아이 우는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딸아이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허망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윤 씨는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다 보니 잠깐씩 정신을 놓곤 했는데 주위에서 갓난아기를 생각하라며 다독여 주어서 간신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윤 씨는 우는 둘째의 분유를 타야 해서 첫째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정윤 씨가 눈을 떴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딸아이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딸아이를 만지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함께 먹고 떠들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났다. 주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정윤 씨를 보살피고 있었지만 딸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슬펐다. 애도 상담 전문가 윤득형 박사는 예견된 죽음이든 갑작스러운 이별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후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상실에 관한 극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또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과 남겨진 아픔 등을 이야기할 때 섣불리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투사해서 어설프게 위로하기보다는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즉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땐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 씨가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먼저 떠나보냈다는 미안함, 슬픔, 상처, 분노, 혼란스러움 등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듯 상실의 대상을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슬픔을 잘 꺼내고 마음껏 슬퍼하면서 떠나간 대상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 죄책감, 원망과 미움 등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소설가 공지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지와 격려라고 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사람은 변화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아내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계속 노력했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역시 아내의 지지와 격려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컷은 문제 상황에 노출된 사람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버텨주라고 말했다. 상대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흔들리고 있을 때 참견하거나 개입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버텨주면 된다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항상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끝이 있을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자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필요하다. 불안이나 분노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며 버텨줄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즉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거나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해소 또는 표출하고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삶에서 겪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위로할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는다라며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 말했다. 평소 좋아하던 일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던 일을 해보거나 아예 새로운 일을 접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면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몰입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몰입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30대 중반의 통통한 우영 씨는 친구들과 달리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하다. 친구 지영이는 지난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영숙이는 벌써 아이가 둘인데 자기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학 동기 기태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후배 경원이는 올해 초 박사학위를 받았고 은채는 뒤늦게 해외 유학 갔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영 씨는 이제껏 뭐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울하기 짝이 없다. 우영 씨는 중소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말마다 혼자 사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불편하신 건 없는지 살펴보느라 몸은 늘 피곤하다. 간간히 결혼한 동생과 조카들 챙기면서 이런 게 행복이지 하는 생각에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가도 한 번씩 나만 혼자네, 외롭다, 지친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아 눈물이 날 때가 많다. 이런 마음을 달래려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니지만 그런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인다. 텅 빈 오피스텔에 들어설 땐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열등감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서 경험이다. 열등감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느끼는 대타적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대자적 열등감이 있다.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적인 자신보다 못한 현실 속의 자신을 보면서 그 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을 인정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감정이 바로 대자적 열등감이다. 우영 씨는 대자적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괴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느끼며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현실적인 자기 모습 사이에서 큰 괴리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개 대자적 열등감을 느끼며 자괴감에 빠진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작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지곤 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믿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상적인 자아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민들레는 너무 흔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누가 보건 말건 봄 햇살을 가득 담아 꽃을 피워낸다.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민들레는 묵묵히 꽃을 피운다. 길가에서도 들판에서도 때론 지붕 위에서도 꽃을 피운다. 심지어 돌틈 사이에서도 도로 비탈길에서도 낡은 화분 위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앙 분리대 틈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꽃을 피운다. 흙이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민들레는 꽃을 피운다. 아무리 열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도 민들레는 어떻게든 싹을 틔우고 초록 잎을 내고 노란 꽃을 피운다. 억수 같은 비를 맞고도 싹을 틔우고 세찬 비바람을 맞고서도 나보란 듯이 꽃을 피운다. 혼자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둘이서 또 여럿이 함께 꽃을 피운다. 꽃이 지면 씨앗을 맺어 바람에 홀씨를 훨훨 날려 보내기까지 한다. 민들레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민들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색깔이 노랗든 하얗든 상관없이 민들레는 그냥 민들레로 살아간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윗바사나 명상 전문가인 타라 브렉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수용한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적 수용을 주장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적인 자기 사랑을 할 경우 삶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자신이 만족스럽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조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조건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는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있어서도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상담가인 저자가 경험한 상담 사례 40개와 그 40개 각각에 대비되는 그림 동화책 40개를 매치시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상담책들은 대부분 사례와 이론,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만 전개되는데 이 책은 거기에 딱 맞는 동화책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술술 읽혔습니다. 40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 그만큼 고통도 비슷하겠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찰리 채플린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본 명언입니다. 멀리서 보는 타인의 삶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듯합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상대에게 약점으로 잡힐까봐 도와달라는 말로 오해하고 나를 멀리할까봐 누워서 침 뱉기라서 등등 여러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아픈 속사정을 말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죠. 며칠 전 컬투쇼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 중에 신부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8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어서 없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을 돌아보면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을 기준으로 저는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나 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운함이나 섭섭함, 아쉬움을 품고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만족감을 얻은 순간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적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나 기쁨, 만족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적들과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점은 제가 날마다 만났던 그 적들은 진짜 적이 아니었고 단지 내가 만든 헛개비였다는 것입니다. 저의 진짜 적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악마는 밖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삶,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날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화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하면 지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기만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무슨 미움과 화가 그리 많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겉과 속이 다르게 연기를 하며 산 시간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제 속의 미움과 분노를 완벽하게 감추며 산 것이죠. 대신 저는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자신을 인지하며 불만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해결된 이 증오와 분노와 불안을 돌이켜보면 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구나 싶습니다. 특히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분노나 미움이었습니다. 분노와 미움, 슬픔과 한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은 양파와 같습니다. 근원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내보면 막상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하고, 미워할 일이 아닌데 미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하고, 불안해할 일이 아닌데 불안해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쾌해야 할 일이 아닌데 불쾌해하고, 좌절할 일이 아닌데 좌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곰곰이 살펴보니 원인은 딱 두 가지, 어리석음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탐진치, 즉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이라고 설파한 붓다의 말씀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순간 고통은 유령처럼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한 몸살을 앓을 때 꿈속에서 가위에 눌리면 천근만근 태산이 내 몸을 찍어 누르는 것 같고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꿈에서 깨어나면 내 온몸을 짓누르고 결박하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화의 지옥에서 살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홀가분함과 기쁨, 만족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한 40개의 상담 사례를 보면 타인의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피해가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벗어날 생각은커녕 피해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삶에 깊이 인이 박혀 있습니다. 가령 친족이나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사례를 보면 자신이 아무리 원치 않았어도 타인의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분명 가해자가 잘못한 일이며 현행법과 선량한 양심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처벌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처벌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신의 삶에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의 치유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도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치유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타인을 도와줄 힘을 얻습니다. 심리상담 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치유법을 연습하고 심리상담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오늘 하루만은 생기 있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